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남겨놓았죠. 안철수 싱크탱크에서 일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도 명문화해서 남겨놓고 그 지지자들이 임미리 교수를 내가 고발하겠다라고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임미리 교수의 얘기는 이름 정도 올려놨다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올려놓든 안철수 싱크탱크에서 핵심 관계자로 일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슬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누구냐? 안철수 싱크탱크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싱크탱크 핵심 관계자가 앉아있는 정부라서 그런지 지금은 주종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씨죠. 그런 정부라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는 안철수 캠프의 공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그런데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드 찬성 입장을 맹공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만 보면 그때 좀 양쪽 다 유치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호남과 진보 표심을 의식해서 그랬다라는 거는 티가 나요.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 사드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4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미국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앉아있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했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드가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캠프 쪽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안 드러난 상태에서 그냥 안철수 후보 쪽에 사드 찬성을 공격한 거죠. 그래 놓고는 집권 이후에는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북핵 실험이 그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반대를 찬성으로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 토론 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이유는 뭐였느냐? 북핵 실험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결국에는 사드를 배치하고 말았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 발언을 들어보면 대형 단설을 자제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설이라고 처음에 알려지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짓지 말자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안철수 캠프 공약에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캠프하고 공통점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해명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대형 단세를 자제한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는 한 80% 정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단설이 국공립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 유치원을 그러니까 단설이라는 게 학교에 짓지 않는 유치원인데 대형 단설 유치원 하나 서울 같은 경우에 지으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뿐만 아니라 털을 잡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 게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 대형 단설에 의존하게 되면 통학 거리가 멀어져요. 많이 못 짓는 대신에 큰 것을 짓는 거기 때문에 통학 거리가 먼데 저는 학교보다 더 멀리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나름대로 대형 단설 유치원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학제 개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빈 교실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학제 개편 안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2년을 주장했어요. 유치원 협회 한유총이라든가 이쪽에서는 3년이거든요. 2년하고 3년의 그 차이가 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유총이 요구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단서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권 출범 직후에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국정 정책을 기획하는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유은혜 의원이 서울에 새로운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 그 자리에 가서 단설보다 병설이 현실적이다 라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공격을 타 후보의 공약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정책 기조로 쓰는 것이죠. 그 밖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노컷 뉴스에서 단독 보도된 적이 있긴 한데 드루킹이 안철수 캠프의 작전을 빼서 민주당 쪽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를 떠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안철수 캠프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쪽에는 삼성 측 인사가 많고 문재인 후보는 재벌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세워두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반재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종인 씨라든지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인 박영선 씨라든지 이쪽에 대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간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법안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찬성하는 걸 두고 역공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반재벌 공세를 당하는 그 사태를 예견을 하고 거꾸로 이제 안철수가 재벌 편이다라고 공세를 펴는 게 바로 규제 프리존법을 안철수가 찬성한다라는 거였고, 규제 프리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중점적인 법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근데 이 규제 프리존은 이미 당시 민주당 인사 중에 이낙연 전남지사나 대구 경북의 김부겸 의원이나 이쪽은 규제 프리존을 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당 자기네들도 반대를 분명하게 못하고 결국엔 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신 있게까지? 라는 의문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 말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법안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인데 이거는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김상조 씨가. 그래 놓고는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규제 샌드박스라고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환경이나 생명에 관한 그런 규제는 풀지 않되 나머지는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좀 섞어서 규제 프리존법 찬성을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조건을 걸어서 빼다 보면 법안 이름만 남겠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과장법이긴 한데 그래서 좀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규제를 풀면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과정을 들지 않고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좌파로서는 당연히 비판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입장이에요. 특히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깠던 정책을 안철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1만 원을 공약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2년 차인데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2022년과 2020년의 차이가 마치 진보 대 보수의 차이인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됐죠? 처음에 확확 올리다가 결국에는 속도 조절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직까지 9천 원을 못 넘었어요. 2020년인데 공약 파기를 선언을 했죠. 2022년에라도 1만 원에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한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금액만 쭉쭉 한 2회 정도 올렸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것을 또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에 일단 대통령 되자마자 비서동으로 옮겨서 근무하는
이거 자체는 뭐 그래도 방향을 잃지는 않은 거죠. 근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지 않고 비서동에서 일하겠다. 이것은 안철수 캠프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충실하게 실천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안철수다. 그런 상황에 뭐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고 임미리 교수를 비판하는 게 졸라 웃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미리 교수가 1998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그 선거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미리는 한나라당 출신이라서 문제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중에 한 명이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선거대책본부장도 아니고. 이 사람은 공천이 또 유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까지 받은 인사예요. 한나라당 출신인데 이 인사는 원래 어떤 그 정치인, 개혁적 정치인의 참모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 재선에 실패하고 생업이 참모들도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자기 길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임미리 교수는 지방선거에 뭐 출마하는 정도, 그러니까 구청장도 아니고 그게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했느냐?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확신범이죠.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 임미리 교수는 한나라당에 잠깐 몸담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지지했고 한나라당의 핵심 조직 중 하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재비서실.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그런 놈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김부겸 의원 등등 한나라당 출신들이 꽤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97년 대통령 선거 때 막판에 통합추진위원회 인사 몇 명과 함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참모 중에서 일부는 한나라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당시에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김청산을 지향한 것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삼김청산보다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회의로 가게 된 건데 참모들은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뜬 적도 있었는데 이게 2002년 대선인가 그 전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 말고 박계동 씨라든지 김홍신 의원이라든지 이철 의원이라든지 재정구 의원, 빈민운동가인 재정구 의원도 그렇고 한나라당으로 갔어요. 뭐 그 선택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백원우 씨가 그 재정구 의원 비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6 운동권들도 그 중에 이제 그 노무현, 재정구 이쪽이라는 사람들도 한나라당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고 이 사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도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광재 씨예요. 이광재 씨. 이광재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고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임미리가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까고 있는 거죠. 안철수 싱크탱크 경력까지 꺼내서. 자, 다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이자 중요한 국가의 대사인 주중대사 장하성은 안철수 싱크탱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강원도 지역 선거를 특히 진두지휘할 이광재 씨도 한나라당 출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들은 선거법 위반을 한 게 맞는데 처벌 좀 하자는데 그게 법대로 하자는데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뭐 법적으로 법정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도 권고 조치예요. 경향신문에 대해서 이 칼럼을 실어줬던 경향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해라. 이 정도 조치를 내렸던 것이고 임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칼럼 내용은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데 민주당 찍지 말자. 이 논리인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일어난 사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서술을 하면서 이제 되게 일반론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는 공약이 되어서 비어있는 약속이 되어서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이건 뭐 많은 국민들이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제 임미리 교수는 촛불 집회가 죽 써서 개준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럼의 핵심 문장은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재벌 개혁은 물 건너 갔고 노동 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자,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가 안철수의 공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선거 기조하고 이제 집권 정책 기조하고 다르다라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 기만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진보를 표방했다가 조금 더 보수적인 쪽으로 수정했다 수준이 아니라 약속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자기가 요구를 해놓은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력이라는 거고 가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향방, 그것을 더 중시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력이 집권을 해가지고 재벌 개혁이 물 건너가고 노동 여건이 더 악화된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 예상을 처음에는 조금 비껴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지금 ILO 핵심 협약 이것도 비준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 이런 협약은 국내법에 해당하는 그런 효력을 지녀야 되는 건데 그걸 승인을 비준을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노동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부가 된다는 건지. 그래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노동 존중 구호가 재벌 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이제 김미리 임미리 교수 이 칼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에 정당이 길들여지면 안 된다.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는 취지. 이게 워딩도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칼럼이 그렇게. 민주당만 빼고 투표한다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투표한다라고 그렇게 몰고 간 것도 아니고 이 칼럼의 취지는 오히려 이 칼럼의 취지는 진보정당 지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힐 수 있죠.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펴는 논리, 탈원전은 나쁘고 최저임금 확 두 해 연속 올린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의 방향으로 쓴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자유한국당도 빼고라고 같이 좀 쓰지 그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물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미리 교수는 제가 아니고 이게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글은 수차례 그런 말과 글은 넘쳐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속에서 민주당이 오만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성찰 없이. 자신들도 적폐고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전제 자체가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몇 인사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비판하는 대목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만 속마음은 몰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중요합니다.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오히려 의도를 짐작하는 것이 더 위험하죠. 근데 민주당 인사들 보세요. 대놓고 들이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몇 초선 의원만 들이받고 뭐 조응천, 금태섭, 김혜영 이런 사람들 박용진 이 정도만 쓴소리 몇 번 했고 그것도 자주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워낙에 그 양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티가 많이 나는 거지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그 열화 같은 반응은 그 역사적 전체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일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역사가 있고 자신들이 거기에 실려 있고 자신들의 승리 이게 또 일직선적인 진보 이념조차도 안 되는 게 자신들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예, 이거는 거의 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인류가 어떻게 되더라 혹은 내가 천국 가더라 이런 건데 자, 그 박정희의 포로가 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의 문제가 뭐였느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 칼럼에 동의를 하는 게 별로 안 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의 톨레랑스에서 허용이 안 되는 칼럼인 건가? 그리고 민주당은 뭐 얼마나 자유한국당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국민의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 한국당 불한당 대우를 만들어가지고 협잡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 특히 그런데 워낙에 조직력이 딸리고 또 열세 지역이다 보니까 후보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자유한국당 대 진보정당 중에 하나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그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비판적 지지를 합니까? 자유한국당 찍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어요. 많은 유권자들이 똑같은 정당을 다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괜찮고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은 나쁘다는 겁니까? 임미리 교수는 어떤 분인가 저도 약간 감이 안 잡히는 게 있고 또 잡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좌파로 살고 있습니다. 이광재 씨의 이력을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임미리 교수는 진보정당의 몸을 담고 활동한 적은 없네요. 이 사람이 또 선거업을 했는데 컨설턴트 같은 거를 선거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끈이 닿아서 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에도 갔고 그 다음에 뭐 손학규 후보 그때 이제 한나라당일 때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 몸담았는데 임미리 교수가 여기에 대한 해명문을 내놓으면서 양 캠프에 뭐 참가는 했는데 뛰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정착을 하지도 못했고 많은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떨려놨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민희 교수는 자신은 운동권 뭐 데모는 했지만 운동권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대학 생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를 좀 아는 박훈 변호사가 임미리는 화염병 던지는 여학생으로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모당이라고 이게 선관위에 등록된 법내 정당은 아니지만 SNS에 뭐 그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서 데모당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꽤 있죠. 데모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성향이 이런저런 성향의 시민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범민주당 계열도 있고 진보정당 계열도 있고 예, 데모당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리 교수가 현재 정치 성향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세월호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해요. 지금 좌파로 살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역사 연구를 하면서 어떤 습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미리 교수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서평도 많이 나왔고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통합진보당 사태로 유명해졌던 그 정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통찰하는 그런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이런 사회운동에서 열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위상의 변화는 어떤지 이것을 따라가 보는 그런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을 가지고 뭐 옛날 이력 몇 가지를 덜쳐내가지고 공격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양념질 하는 거 그것은 너희의 반민주성을 또 한 번 폭로할 뿐이다라는 것을 양념 부대에게 경고합니다. 임미리 교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전에도 조국 사태에서 조국 비판 내지는 문재인 정부 비판은 진보 좌파 지식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가 레드필이라는 모임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믿음이 검증을 대체하는 시대, 진보 이름을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 지식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백서, 제가 흑서라고 표현했던 그 책을 내기로 했고,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redpill.kr, redpill.kr, 레드필입니다. 레드필은 붉은 알약이죠. 매트릭스에 나오는. 레드필이란 모임을 만들었고, 사실 저희 모임이 이제 막 참가자들에게 다 막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하시오라고 좀 권고하기가 못한 게, 개인적인 어떤 신상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각자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함으로써 그 단체의 위기를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저희를 지켜보시면 누구누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SNS에 저희 참가자들이 SNS에서 이미 조국 내지는 현 정부에 대한 잘못되어 가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포스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 좀 유추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일원인 권경애 변호사가 또 사고를 치셨어요. 권경애 변호사님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몇 번 만나 뵈었는데, 사실 권경애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에 관련된 TF 활동을 했고,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적잖이 알고 계십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에 등판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더 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권변은 조국 사태 초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분석글을 SNS에 올리셨던 분입니다. 권경애 변호사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주로 좀 눈에 띄게 올리셨고, 그 외에도 증권이라든지 경제 쪽의 관계자라든지 이쪽에서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MLB 파크에서도 이걸 분석하는 글들이, 심오한 내공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황우석 사태 때 브릭이라는 사이트에 소장 과학자들이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을 올렸던 것처럼, 이들은 뭐 집단 지성이 아니에요? 이들은 대중이 아닙니까?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에요? 친조국 쪽은 자기들은 대중이고 반대편은 오만한 엘리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너희야말로 그 선동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잖아. 제가 아는 어떤 친조국 스피커는 조국 사모펀드와 표창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진영 때문에. 그래가지고 친조국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먹고사니즘에 빠져 있으면서 뭐 그렇게 짐짓 상대방 욕을 하고 있어요. 친조국 스피커들 방송에서 그 조국 얘기하는 것도 논조가 슬슬 바뀝니다. 정경심 구속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권경애 변호사님은 과감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그의 양심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를 치셨어요. 네, 이분의 말 또 틀린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김기춘이가 초원 복국집에서 보거나 잘 처먹으면 될 거를 관건 선거를 획책한 적이 있었죠. 92년 대통령 선거. 이건 너무 다 유명한 사실입니다만, 그거하고 이제 비견되는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사실은 물론 저는 더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초유의 사태인 거는 청와대가 그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숨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심지어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자리 제한이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치명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주적 정당에서 내부에서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일이죠. 권경애 변호사님이 나서셔서 이게 임미리 교수에 앞서서 먼저 실시간 검색어를 찍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임미리, 진중권, 권경애는 실시간 검색어 찍는데 김경률도 그렇고 김수민은 왜 못 찍냐. 괜찮아요. 예, 저는 그렇게 안 유명해져도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누군가가 하지 않는, 필요한 일인데 하지 않는 거를 이제 티 안 나게 돕는
그런 역할로 만족을 할 뿐이고요. 근데 또 뉴스 밑장 청취자분들은 또 저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됐죠 뭐. 권경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좌파예요. 예, 이 사람도 확실한 좌파입니다. 결국에 지금 좌파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 됐고, 민주당은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각고의 성찰을 해야 될 텐데 없죠. 여기에 대해서 또 홍세화 선생이 레드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민주당에 민주주의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홍세화 선생이 몇 달 전에 조국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자기가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다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런 칼럼을 쓰셨고, 얼마 전에 진중권 씨가 안철수 신당 발기인 대회에 가서 강연을 했죠. 거기서도 사회주의를 조국이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통쾌했어요. 진중권 교수는 슬펐겠지만.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 발기인 대회 간다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신당 발기인 대회는 묻히고 조국에 대한 진중권의 비판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진중권이 자기 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철수가 진중권을 이용한 게 아니라 거꾸로가 된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중권의 배포, 뭐 거기 가서 내가 할 말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무나 짜릿했던 것은 사회주의를 긍정하는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조국이 사회주의자라는데 사회주의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사회주의는 긍정해야 되는 여전히 그러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조국이 모독했고,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의 내용이라든지 부류는 다르지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주의를 견지해왔다는 게 진중권의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 비춰봤을 때 자신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20살 이래로 바쳐왔던 그 부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쾌했던 게 보수 종편이 진중권의 발언을 열심히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잖아요. 꼼짝없이 진중권의 사회주의 발언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전파를 통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자체는 긍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토를 달고 진중권의 이 사회주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리포트는 없어요. 사회주의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사회주의는 여전히 지향해야 될 가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게 그대로 언론에 소개됐다는 겁니다. 안철수 당시에 이름이 국민당으로 확정돼 있는데 이게 뭐 국공합작도 아니고 재밌습니다. 국공합작의 공은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의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2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빡세게 정리하면 공산주의의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느슨하게 정리했을 때는 민주주의의 고도화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죠. 정치 선거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1인 1표의 정신이 도입이 되는 것. 이게 사회주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가 뭐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친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것은 인류의 발명품이고 자본주의적으로 쓰여왔던 것도 사실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련인이 중국인이 북한인이 하는 체제적으로 바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던 곳이 불평등도 더 강한 지역이 된 반면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단 긍정하면서 이것을 넘어서보자라고 작전을 짰던 사회민주주의 쪽, 특히 북유럽 쪽, 이쪽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가장 그 중에서는 평등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사회주의의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개량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사실 레닌도 처음에 레닌이 몸담았던 당이 사회민주노동당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회민주주의가 정통이고 레닌식 공산주의가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류예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저 바보 같은 사민주의 형들하고 헤어질 거야. 사민주의자들 혁명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잖아요. 근데 혁명이 가능한 사회는 마르크스의 예견처럼 독일이라든지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혁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회는 오히려 점진적인 길로 들어서고 민주주의 자체가 특히 자본주의 자체가 정착이 안 되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혁명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함정은 이들이 충분한 생산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80년대 운동권은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조국 씨, 진중권 씨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독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역사의 주인은 자신들이고 지금까지의 고난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날을 휘둘러서 적폐를 청산하고 예, 그래서 촛불혁명 어쩌고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개뿔이나 자기들의 민주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80년대 때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80년대 때 반독재 운동을 했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를 몸으로 습득했을까라는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있죠.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홍세화, 진중권, 박노자, 김규황 이런 분들은 어, 그런 뭐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심지어는 주체사상 이런 쪽의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깊게 만드는 그런 사회주의자로서 역할을 2,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겠죠. 그 진중권 씨는 현재까지 뭐 진중권 씨 보고 자한당이다, 뭐 자한당 이롭게 한다, 이따위로 지랄하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도 홍세화 선생이 지적을 했어요. 거듭 묻건대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 등 수구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 누구인가? 선거 개입에 동원된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들인가? 아니면 그런 비위를 비판하는 시민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 지당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편 아니면 자한당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놈들이 특징이 뭐냐. 이게 80년대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사고방식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고 사회주의 자체를 버릴 이유가 없죠.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서. 소련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게 사회민주주의 진영이 1950년대나 이때 다 정립했던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사회는 북한, 중국, 소련은. 근데 뭐 소련 붕괴됐다고 뭐 울면서 사회주의 자체를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계기라면 차라리 모를까.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 기분 내는 거는 그 80년대 혁명 세력으로 그렇게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빼는 거예요. 이 혁명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지속이 되면 민주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장 조레스라고 프랑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굉장히 굵직한 계보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인이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장 조레스가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하면서도 혁명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 개혁주의를 주창을 했는데 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그게 수단으로 본 거고 잠시간의 어떤 긴급조치 같은 걸로 봤어요. 그걸로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르크스조차도 사실 마르크스를 싫어해도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마르크스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회주의에서 그 마르크스 전에 나왔던 공상적 사회주의, 오원이라든지 생시몽, 푸리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사회주의가 오히려 더 그 민들레처럼 씨를 뿌리면서 뭐 영국이나 이쪽에 길드 사회주의라든지 이쪽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사회주의도 풍부한 전통이 있어요. 근데 80년대 운동권은 그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북한, 한쪽은 소련 이거였어요. 중국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 진중권 씨도 PD 계열에 있었고 조국 씨도 ND 계열 산호맹에 있었던 건데 자 90년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조국 씨가 왜 비난받습니까? 그때 운동권이어서 비난받나요? 아니죠. 조국 씨가 몸담았던 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적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독을 받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나눔인데 강남에 그 건물 가지려고 했다. 이게 뭐 그냥 보통 때 농담으로 나온 말도 아니고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한몫 챙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몫 챙기는데 위법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가려야 되겠지만 한몫 챙기겠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많은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살기도 어렵지만 당연히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사회주의는 이제 뭐 21세기 지금 2020년대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 나눔의 정신 자체가 퇴색된 건 아니고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유력 정치인들 중에 일부도 민주적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표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 스웨덴 3인당 이런 당들의 강령은 다 사회주의이긴 합니다. 물론 그걸 얼마만큼 지키느냐는 또 다른 논점이겠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뭐 느슨하게 정리하면 좌파, 더 느슨하게 정리하면 진보, 여기에 해당하는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반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통쾌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쩌리가 됐다는 거예요. 100명의 그 뭐 곽상도, 김도읍, 또 누구야 주광덕 이런 사람 300명보다 진중권이 낫습니다. 아니 1000명보다 나을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거의 그 머가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머가리를 병렬로 연결한 수준이라서 진중권 한 명하고 뭐 예, 붙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수틀리니까 논적을 자유한국당에다라고 몰아붙이는 조국기 부대가 있는데, 그리고 조국기 부대가 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새로운 보수당 가서 강연하고 진중권 씨가 안철수 신당 가서 강연한 거에 대해서 지랄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저는 안철수를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들이 까는 건 좀 웃긴다고 봅니다. 조국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 깔 자격이 없고 태극기 부대도 조국기 부대 깔 자격이 없죠. 조국기 부대가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 때 정말 제가 일전에도 한 에피소드를 다 할애해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촛불 때 그들이 보였던 갈지자 행보, Z자 행보에 비해서 안철수는 그래도 일관되게 박근혜 즉각 퇴진을 얘기했고 길거리 나가서 서명운동도 했어요. 문재인 추미애 이들이 박근혜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할 때 안철수는 즉각 퇴진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를 특별히 뭐 격할 이유가 있을까? 저라면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은 지금 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내에서 배신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끝장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참을 했어요.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제가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국기 부대가 누구한테 지랄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무슨 자한당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자, 주유소 습격 작전 후반부 씬을 보면 주유소를 습격하는 이성재, 유지태 포함해서 4명, 요성, 또 한 분이 누구죠? 강성진 씨였나요? 네. 4명이 주인공인데, 4명이 주유소를 습격해서 어떤 사람들을 치는 과정에서 그쪽 패거리들이 다 몰려오는데 두 패거리가 몰려옵니다. 조폭 패거리하고 김수로 씨가 있는 양아치 패거리가 몰려와요. 조폭 대 양아치의 싸움이 되는데 양쪽이 패거리가 몰려왔는데 주유소 습격조 4명이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마침. 근데 조폭이 봤을 때는 그 4명이 양아치 두목으로 보이고 양아치들이 봤을 때는 조폭 두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폭 쪽하고 양아치하고 그 주유소 습격조하고 3자 대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싸움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주유소 습격조 4명도 소수 인원이지만 싸워볼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엉켜버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가담하고 있는 레드필이라든지 이쪽 모임의 포지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싸워보는 거죠. 자, 그러면 조국기 부대가 저 같은 사람에게 자한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뭐냐. 양아치가 주유소 습격조 4명한테 조폭 두목이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주유소 습격 작전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네, 저는 뿌듯합니다. 아직까지 심장이 왼쪽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현 정부의 잘못도,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잘못도 이 사람들이 바로 잡아 나갈 것이고, 안 되면 또 어떤 조치를 내놓겠죠. 이것을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었다는 거 뿌듯한 일이고요. 정말 이 현 정부의 잘못 때문에 반동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드는 요즘인데,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살지도 미리 예고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자한당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인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수라 발발타